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수위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법무부의 업무 보고가 다른 부처와 함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인수위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하겠다라는 긴급 발표를 했죠. 이 배경을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이었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방침을 어제 반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법무부의 업무 보고 유예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대 인수위의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유사한 상황은 꽤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노무현 인수위 시절에 떠오릅니다. 당시에 외교안보 통일위 그 부처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함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외교부 그 관리가 보고를 하는데 인수위원 중에 한 사람이 친미파 아니냐 하면서 나가 있으라 해갖고 그 외교부 관리가 이 회의장을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도 있었거든요. 즉 이 예를 왜 드냐면 어떤 인수위든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인이나 혹은 인수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부처 보고를 받는 것, 물론 그러니까 점령구처럼 그렇게 득세를 하면 비판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인계해서 업무의 공백성이 없게 만드는데 그 인수위의 어떤 그 초점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현 정부 거의 이제 그 임기가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있을 이 인수위가 새로운 어떤 정부를 그들의 어떤 국정 철학으로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남은 임기 동안에 현 부처의 장관, 그러니까 내각의 장관들이라든지 혹은 현재의 어떤 그 정부의 핵심이 해야 될 어떤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 당선인의 사법개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이 지금 정치를 하게 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반복돼서 언급을 하고 또 정치에 뛰어들기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은 업무부처별 보고를 뛰어넘어서 아예 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하에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불신의 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주 보완 사항이 아니면은 웬만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라고 해서 법무부에다가 또 리포트를 한다고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데 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어요? 서로 맞춰 나가는 거지. 보신 것처럼 윤 당선인도 박 장관의 회견 내용을 두고서 결국 현 정부가 줄곧 외쳤던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자평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의 이 사법 공약의 어떤 핵심이었고 또 박 장관이 반대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예산 편성권 부여 등의 공약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 인수위가 지금 이 태도라는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을 섞어서 사실 좀 혼돈하고 있습니다. 네. 신구 정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인수위의 당선자의 측근이라고 윤핵관이라고 이런 분들이 점령군처럼 언사하고 네. 이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 정권의 입장에서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정권의 성격이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독립을 우선시 보고 있고 현 정권은 검찰의 실제로 힘빼기입니다. 힘빼기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문제는 이건 사실 좀 해괴한 논리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검찰부로 부처 독립을 하든가 네. 아니면 뭐 성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처럼 헌법기관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독자 예산권이 부여되는 문제인데 이 하나의 외청을 따로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조직법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검찰청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는 야당이 돼서 돌아가서 예. 야당의 역할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인은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수위가 감정적 측면에서 발목 잡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근거하에서 차근차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늘 있었던 일들은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도 이 인수위와 청와대 간의 이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고요. 그것이 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대한 지명을 하면서 당선인 측과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이 과정이 서로의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고 청와대가 또 반박을 했고 이런 상황.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아예 인사 자체를 지금의 청와대에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또 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인사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에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정치부 오랫동안 뭐 취재를 하셔서 진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언제나 뭐 한 2년 임기, 3년 임기 이런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이렇게 딱딱 안 떨어져요. 그러면 임기가 남아 있고 그러면 새로 당선된 사람은 자신에 맞춰서 하고 싶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은 또 이 뭐 공과를 또 따져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또 심고 이게 늘 되풀이 오고 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처럼 하자.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한테 신임 대통령한테 권한을 다 줘버려요. 7천여 명 가까운 그런 그 공직을 임명할 권리가 있거든요. 대신 딱 한 가지 플럼북이라고 해서 아예 투명하게 그 이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를 무엇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 또는 임명한다라는 것들을 의회에서 딱 만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투명하게 해서 권한을 줘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은 언제나 똑같거든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당선인 시절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노무현 당선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당선인으로 갈 때 경찰청장 인사가 있었어요. 예.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표현을 빌리자면 노무현 대통령 권한이에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인사 자료를 다 이명박 그 당선인한테 넘겨요. 그래서 여기서 고르십시오. 해갖고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골라서 추천을 해갖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았거든요. 예. 사실은 사실은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것을 지켜보고 다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꼭 지금 최근 들은 얘기는 5년 후에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까지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들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건 안 되죠. 그러면 5년 후에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또 집권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똑같이 항의를 할 거예요. 예. 이게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앙금이 엉켜가는 가운데 사실상 이번 갈등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감사위원 그리고 중앙선관위 인사를 둘러싸고 양측은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감사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또 선관위 역시 특정 정권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가릴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인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고조돼가는 상황에서 과연 인사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예.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오는 정권의 의견을 저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감사위원이라든가 선관위 문제는 이제 관리 감시 기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기가 엇갈리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이거는 네. 이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정권이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그런 이 법률 제도적으로 좀 완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은 법률 제도적 측면과 정치 문화적 측면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위에 여기에 대해서 흔히 하는 현 정부를 공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윤핵관들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자제하도록 해야 돼요. 자제하도록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호의적이고 신뢰적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신뢰에 의해 가지고 정치 문화적으로 우리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 정부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이 직접 만나서 이 꼬일대로 꼬인 현 상황을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만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만날까?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서 빨리 보자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저 덕담 나누는 자리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분위기상에서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분위기를 짙게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점 찾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더 쉽지 않아 보여요. 이 청와대 이 지금 그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회담을 그 만남을 예. 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적절한 게 뜯어보면 당선인 측이 지금 측근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정치평론가들이 예를 들어 교수님이 좀 전에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분석할 수는 있지.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당선인을 지목을 해서 당선인 제발 내 말을 직접 듣자 참모들 얘기를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참모에게 휘둘리는 당선인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럼 당선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걸 입장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어떤 표현은 좀 삭제라고 도리어 지금은 앙금이 굉장히 좀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또 부딪히는 어떤 상황의 직접적인 진짜 계기는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다른 감사위원 얘기도 많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40분간이나 대국민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증문즉답을 하고 해서 진정성을 보였는데 그것을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오후에 바뀌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집무실 이전부터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모든 문제는 측근들 얘기를 들어서 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당선인 측에서는 당연히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지금 이렇게 대치가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오히려 새로운 정권을 이끌어야 할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관측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마찰이 일어나면은 총체적으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거는 윤석열 당선자 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대통령을 만나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영수회담 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라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을 하는데 인사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끝나서 좋게 만나고 난 뒤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께 이 인사는 제가 좀 하도록 남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훈이 쪽지 준다고 합니다. 표현처럼 예. 이 정도 인사는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좀 컨센서스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위의 측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청와대에서는 또 불쾌하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당선인 측이 정권을 인수하는데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손해는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특별 사면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현충원 무역을 참배하고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그 병원 앞에서는 국민들에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 아주 절제된 어떤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저 앞에서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앞으로 뜻을 펼칠 저는 뜻을 제대로 못 폈지만 뜻을 펼칠 분들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겠다. 이 표현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여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계를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정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세력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갖고 서로 줄을 서서 사저 앞에서 만나려고 대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오늘의 어떤 오늘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봐요. 5년 전에 우리가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국민들도 분열이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탄핵을 찬성한 분들도 이 전직 대통령을 4년 9개월이나 구속시키고 건강에 염려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어쨌든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어떤 논란을 떠나서 국민이 통합이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날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무슨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다면 그 의미가 또다시 사라지고 또다시 분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이 달서구 그러니까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98년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나선 곳이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키워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나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곳이고 그래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늘 응원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걸맞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 뭐 친박이니 뭐 이런 말들이 또다시 뭐 되풀이되면 이건 또다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예.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온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 탄핵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하나 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쉬운 것은 언제든지 간에 좀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과 만날 때는 예. 두 분이 서로 한쪽에서는 사과와 반성 이야기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본인이 이제 구속시킨 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개인적 소외라든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서 저는 이 부분이 빨리 좀 봉합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편히 좀 여생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최강욱 의원 4명이 4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콘클라베 방식, 교양 선출 방식으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뭐 누가 될 거다라고 하기는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새 원내대표의 어깨가 짊어질 그 책임감, 무거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인수위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과의 또 어떤 관계 형성이나 지금까지는 네. 야당과 뭐 당선인 측의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전기를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이제 갑자기 야당이 됐기 때문에
바로 강성 이 투쟁으로 돌아서기는 아마 이 근육도 안 만들어졌고 전열 정비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당의 단합을 만드는 게 1차적 목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박강원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이 친명이나 친낙을 표방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 굉장히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황식 선출 방식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황식 방식으로 잘못하게 된다면 친분 관계라든가 인기 투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대표성에 있어서의 좀 문제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이종근 평론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도 바람이 있다면 지난 5년간의 지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년간의 반성이라는 건 어쨌든 강대강이었잖아요. 많은 어떤 다수의 그 의석을 등에 지고 입법 독주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쓸 정도로 원내대표의 역할이 협상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신임 원내대표는 172석이지만 야당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또 이 선거 기간 동안 협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협치라는 건 집권 여당일 때도 협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1야당일 때도 협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보다 더 협상력 있는 그리고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고도 국민들의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